안녕하세요. 여행미술관의 대표 이서준 가이드입니다. 최근 저는 도쿄 예술여행을 다녀왔어요. 손님들을 모시고 4박 5일 일정 동안 갔다 왔는데 이 미술관 말고도 손님들이 도쿄에 되게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쿄에 쇼핑을 하러 가고 맛집을 찾으러 가면 줄이 되게 긴데 미술관은 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색적인 경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보이는 이 공원, 우에노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카페이기도 한데 여기서 커피 한 잔 하시고 그리고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추천을 드려요. 스타벅스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보고 그 상념 속에서 저는 이런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커피랑 같이 이렇게 아침 브렉퍼스트 메뉴를 줍니다. 이게 4,000원인가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서 뭔가 마음에 비워야 될 것들이 있으면 비우고 다시 채워야 될 생각들이 있으면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행은 어떤 것들로부터 덜어내고 또 채워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이곳에서 하시고 또 당도 충전하시고 에너지도 충전하셔서 미술관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런 공원의 모습이죠. 공원 따라서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이 있어요. 딱 하고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조각이기도 한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작품은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패러디들을 양산했던 대단한 작품이기도 하죠. 작품을 보시면 이게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로댕의 또 다른 작품의 일부이거든요. 굉장히 세밀한 근육의 묘사라든지 그리고 그 묘사 속에 드러나는 열정과 이 어떤 작업에 대한 패션들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당시에 이제 로댕이 조각가로서 유명해졌던 건 꽤 늦은 30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 인물과 더불어서 이거를 섞고 틀에다 그냥 사람을 넣었다 빼가지고 만들었다. 이 사람은 조각가가 아니라 기술자다. 이런 어떤 비아냥을 듣고 있었을 때인데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로댕은 실제로 그 사용했었던 모델을 불러다가 대조를 해봤는데 모델이 훨씬 더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로댕의 실력이 그만큼 사실적이었다라는 뜻인 걸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 여기 어떤 전곡은 갈비뼈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등 근육 그리고 이 피부의 질감, 엉덩이 둔근의 모습, 발가락을 꽉 붙잡고 있는 저 힘의 어떤 에너지의 모습 같은 것들이 정말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로댕이 얼마나 천재적인 그런 조각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단테가 문 앞에 바위에 앉아 시적인 몽상에 빠져 있다. 그의 등 뒤에 우골리노, 프란체스카, 파울로 등 신곡의 모든 인물들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실현되지 않았다. 전체에서 잘라낸 야윈 몸에 고뇌하는 단테의 모습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최초의 영감에 따라 사색하는 다른 인물을 생각했다. 나체의 남자가 바위에 앉아 두 다리를 끌어당기고 주먹을 이에 대고 몽상하고 있다. 아름다운 사색이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확실한 모습을 갖추어간다. 그는 더 이상 몽상가가 아니다. 그는 창조자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로댕의 기록입니다. 자, 요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요거 자세를 해보면요. 생각보다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사색에 잠겨있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지옥의 문 그 위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형태라서 그런 거고 곧이어 지옥의 문에 이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저기 있죠.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그 위에 새 망령들이 있습니다. 저 망령이 가리키는 곳에 원래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더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희망을 버려라 라고 말이죠. 자, 이 공간, 여기 이 작품에 대해서 마리아나 릴케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댕은 수백 점의 인물 군상에 대한 인간의 정념, 쾌락의 절정과 여러 가지 악의 무거운 짐을 표현하였다. 다닥다닥 붙어서 동물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서로의 몸을 깨물면서 뒤엉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육체들을 만들었다. 지옥의 문, 육체의 사슬이 화환과 덩굴손처럼 뻗어져 나가고 무언가에 귀 기울이는 얼굴, 무언가를 집어 던지려는 팔들과 군상들은 악의 즙에서 솟아나는 고통의 뿌리를 보여준다 라고 말이죠. 이 마리아나 릴케의 시입니다. 왼쪽에는 아담이 있고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하와 이브가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에서부터 출발했었던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 작품의 크기가 상당히 커요. 높이가 6m 정도, 넓이는 4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놀랍게도 미완성작입니다. 로댕 이걸 보지 못했어요. 로댕이 죽고 10년 후에 완성이 됐고 200명의 군상들을 조각했고 2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7개 있어요. 같은 틀에서 나온 것들을 제한하는데 1984년에 삼성에서 이걸 100억에 구매해서 플라토 미술관이라는 공간에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딘가 수장고에 또 있겠죠. 자, 그런 모습의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또 비춰지고 있죠. 수많은 군상들과 함께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들. 아까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계속해서 언급했었습니다. 단테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희곡을 작곡하는 그런 만드는 작가이기도 했고, 그 중에서 지옥편을 부조의 주제로 정했다라고 해요. 이 1880년에 장식 미술관을 위한 주문을 받았고 건설 예정이었던 곳의 정문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곳이라고도 합니다. 시스티나 예배당의 벽화, 최후의 심판과 같이 뭔가 그런 느낌으로 만들고자 했었고, 이 공간에 굉장히 다양한 모티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제외되고 최종적으로 우골리노 그리고 파울로 프란체스카, 허무한 사랑 같은 주제들이 채택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이 작품은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지금 확대하는 이 장면은 배를 골마서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끔찍한 어떤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런 어떤 디테일한 묘사들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모르고 봤으면 나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묘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생각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 이걸 만들고 나서 나중에 1900년에 전람회 그리고 로댕의 아틀리에를 방문했던 몇 명의 친구들이 보고서로, 비평가들이 쓴 보고서로 기록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해요.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랑 같이 가시면 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지옥의 문을 주조를 최초로 주문해서 실현시킨 인물이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서양 국립서양미술관의 가장 기초가 된 컬렉션을 만든 마츠카타 코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로댕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도 로댕의 조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컬렉션들을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 모두 희망을 버리라 라고 했었죠.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지옥은 펼쳐질 수 있어요. 언제부터? 희망을 버렸을 때부터. 다만 우리는 희망을 꽉 붙잡는 그 순간부터는 지옥이 아닌 다른 곳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컬렉션을 모았을 때 컬렉터의 마음이 또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옥의 문을 보실 분들은 이러한 컬렉션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또 알아볼 수 있을 거고, 이 작품 비 올 때 봐도,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을 때거든요. 비 올 때 봐도 굉장히 운치 있고요. 날이 맑을 때 보아도 운치 있는데, 나중에 밤에 야간 개장 같은 느낌으로 불을 켜놓습니다. 밤에 또 조명을 켜놓으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그냥 지나가세요. 근데 사진 물론 찍으시되 이렇게 천천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조각을 즐기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하나하나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인체 묘사라든지, 그리고 청동의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나 특히나 손과 발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소재 때문인지 밖에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그걸 마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지옥에 관련된 사후 세계를 조명하는 것이 로댕의 세계라면, 이 안에 들어가면은 당시에 바니스타라고 해서 허무주의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 섹션이 나옵니다. 해골 혹은 피리, 성경, 이런 정물화, 이게 플랑드르,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지방에서 유행했었던 그런 흔적인데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귀결되고, 그것들을 음미하며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메시지적인 차원에서 단테의 지옥의 문과 꽤나 유사한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밖에 있는 조각보다 이 안에 있는 그림에서 훨씬 더 큰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등불의 잔, 저 등불의 잔이 꺼지고 있죠. 저 모습 또한 아무리 인생이 밝고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조차 결국에는 끝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많이 대변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 가까이서 보시면은 저 천의 질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데요. 시계, 나침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방향도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뼈라든지 아니면 적혀있는 책의 정보라든지 인생은 더덥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꺼진 등불도 그렇게 밝게 빛났다가 훅 하고 꺼져버리는 인간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허무주의에서 보여주는 가치가 훨씬 더 마음속에 깊게 훅 하고 스며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지옥의 문은 조금 교훈적입니다. 죽고 나서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허무주의는 이 인생을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혹은 뒤를 돌아볼 때도 미래를 그릴 때도 전부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굉장히 이 깊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통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음악도 한번 듣고 나면 너무 좋지만 연주하고 나면 음표들이 전부 머릿속에서 흐트러질 때가 많죠. 모래시계, 시간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이 법전처럼 생겼죠. 이게 보통은 성경책을 갖다 놓는데 저건 설교집입니다. 설교집을 갖다 놓은 까닭은, 보통은 성경은 변하지 않는 어떤 거룩한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되어서 그림에 사용돼요. 근데 설교집은요, 이거 다른 그냥 이후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써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니타스, 이 라틴어로 허무란 뜻이거든요. 바니타스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 그림 섹션이 있기 때문에 로댕의 지옥의 문과 함께 감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니타스 섹션은 꼭 한 번씩 가보세요. 여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곳이고,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로댕과 함께 바니타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나면 이제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술관 안에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오시면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로댕과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조각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여기는 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또 심지어 무료 입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에 있는 조각, 그리고 이 미술관이 어떻게 만들었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은 중세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서양 회화 그리고 프랑스 근대 조각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장면, 이게 르꼬르비제라는 조각 건축가가 만든 설계도인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면 되게 어색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3D거든요. 증강현실처럼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신기해서 찍어왔고요. 나중에 선생님들도 가셔서 도면 볼 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꼬르비제가 컬렉션의 증가에 따라서 건물을 확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한 성장 미술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이걸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건설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기둥, 바닥, 계단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한 메종 도미노의 건축 형식이고, 옛날 서양 석조 건축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건축의 가능성을 통합한 것이 근대 건축의 5요소입니다. 그 5요소가, 첫 번째가 필로티, 기둥을 사용해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고, 두 번째 파사드, 벽면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평면, 벽을 삭제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수평창, 수평으로 창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연 광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옥상 정원, 옥상을 정원으로 꾸며서 태양,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르꼬르비지의 건축이고요. 올라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370점에 달하는 마스카타 컬렉션, 아까 마스카타 코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스카타 컬렉션을 중심으로 1959년에 시작했고 현재는 6,000점 정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지로가 1916년부터 10년 동안 수집한 것,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이제 모았는데 이게 흩어졌어요. 전쟁 때문에. 그래서 흩어졌다가 나머지 것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정부에 접수됐고, 그 이후에 일본으로 반환할 것들은 반환해서 나머지 형태로 만든 것이 지금 서양 미술관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양한 그림들이 보일 거예요. 중세의 그림을 넘어가서 플랑드르의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한 작품인데요. 피테르 브루엘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새덧이 있는 겨울 풍경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굉장히 평온해 보이죠. 눈 내린 북유럽 지방의 어떤 그 아름다운 평온한 풍경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요거 한번 확대해 보잖아요. 왼쪽 밑에 보시면은 저기 구멍 나 있어요. 얼음 위에서 놀고 있는 건데, 얼음 빙판이 깨져서 구멍이 나 있고 그 근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딱 잘못하면 저쪽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순간을 그림 안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또 그림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또 다시 확대를 해보면은 저쪽에 또 새덫이 있습니다. 새들이 냠냠냠냠 하고 먹고 있는데 저거 금방 이제 잡히죠. 위험한 요소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언제든지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서 몇 걸음만 더 걸어가면은 엘그레코 작품이 나와요. 엘그레코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스럽고 거룩하게 그린다라는 그런 배경보단 어둠 속에 빛을 굉장히 잘 사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한 이미지보다는 가로에서 세로로 쫙 늘려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요. 여기를 우리가 캘커타,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라고 불러요. 해골,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들이 십자가 밑에 매달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꽤나 앙상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만 남아있는 그 모습들 위에 저기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라고 써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모습 속에서 표정을 보시면은 위에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끝에 하늘의 영광을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그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본다라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엘그레코의 그림과 함께 또 이어서 우리는 17세기 회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루벤스라고 하는 이 작가의 작품인데요. 루벤스도 바로크가 어둠 속에서 빛을 잘 표현한 그런 화가들을 일컫는 시대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어려운 단어보다는 너무 귀여워요. 그림이 너무 귀엽고 포동포동한 볼을 보여줍니다. 이 두 아이의 잡는 얼굴, 이 얼굴 속에서 빨갛게 물든 토마토를 연상시키는 피부도 느껴지고요. 근데 주변은 굉장히 대충 그렸죠. 이 두 아이는 루벤스의 친한 형 필립의 아들로 추정이 되고요. 이 필립이 아이들을 남겨놓은 채 일찍 죽어서 이 아이들에게 루벤스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퍼스널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적인 궁중의 작업들이 아니라 매우 사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변에다가 항상 간직하고 둔 채 다른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하고 접목시켰던 그런 그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도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귀엽죠. 그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또 다른 작가도 등장합니다. 반다이크라고 하는 작가의 초상화인데 이 초상화도 마찬가지죠. 어둠 속에서 빛을 굉장히 잘 표현했었던 바로크가 일그러진이라는 뜻이에요. 기존에는 르네상스 시절을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예쁜 것들만 그렸었다면 이제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 그 모습이 항상 밝고 아름답고 신나기만 하진 않잖아요. 고통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기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캄캄한 주변 배경 풍경이 인상적이고 그리고 또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시커멓죠. 저 시커먼 옷은 상인 혹은 귀족과 같은 겸손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서 사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검정색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관련해서도 또 충돌이 있었고 문화권에 따라서 색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다는 걸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다이크의 이런 굉장히 수려한 바로크의 기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도 이곳 국립서양미술관의 컬렉션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바니타스 그 주제가 있는 곳이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풍경화가 등장해요. 클로드 로랭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풍경화의 대가의 작품이죠. 춤추는 사티로스와 ним프가 있는 풍경이라는 작품인데요. 클로드 로랭은 유럽 미술 풍경화의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와 같은 규범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요. 거의 200년 동안 이후에 계승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구체적인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 화초 같은 것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스케치해서 모아놓은 거고요. 그걸 작업실로 가지고 와서 이상적인 형태로 재구성해서 완성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런 풍경을 스스로 재구성하면서 작품으로 만들어 갑니다. 때문에 지금 보이는 이 빛의 연출이 꽤나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약간 요즘하고 비슷한 게 영화나 무대에서 핀 조명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모습에서 명암의 색조를 반복하면서 그림의 원근법을 놓는 이 로랭의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중요한 건 사람만큼이나 풍경입니다. 당시 이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여행이 유행했었는데 그 여행 때 로랭의 그림을 보고서 떠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주류를 차지했었대요. 그래서 로랭의 작품이 실제로 보면 되게 황금빛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황금색 선글라스 같은 걸 보고서 클로드 글라스라고 하는 별칭이 붙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로랭의 그림 그리고 그렇게 그려냈었던 이후의 풍경화들이 등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따라서 쭉 또 걷다 보면요. 굉장히 거대한 작품이에요. 3m 정도 되는 큰 그림이고요. 요한 하일리 피슬리의 테오도르가 숲에서 그의 조상 귀도 카발칸티의 유령을 만나다라는 꽤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작품에서 저 말 눈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근육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되게 독특하죠. 저 말 눈 저거 사람 눈입니다. 말을 의인화해서 그린 거고 당시에 관상학이
유행했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실 분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서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은 밀레의 작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프랑스와 밀레의 작품들은 사실주의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죠. 만종이라든지 이삭죽기라든지 그런 시대의 어둡고 참담한 현실을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그 모습 속에서 의미를 찾아갔다라고 배우는데, 실제로 그 작가를 A는 B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작가의 진실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밀레는 이렇게 밝은 그림도 그렸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시리즈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렸고, 아름다운 봄의 따뜻하고 밝은 봄의 풍경들을 그렸어요. 보시면은 아주 꽃과 어떤 생명의 탄생, 무르익음 이런 모습들, 지금 아이가 소년 소녀가 새로 태어나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모습들도 표현했던 사람이 밀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뒤에 또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소와 송아지도 또 살펴볼 수 있고요. 뒤에 바닷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런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력이 가득 피어나는 그림, 밀레의 봄이라고 하는 작품도 가시면은 여러분들 한 번쯤 살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피부 질감이나 밝기에 대한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고대 원시의 석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밀레 그림이야? 라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놀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림도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장 바티스트 까미오 코로의 나폴리에 베는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까미오의 말년 후기 작품이고요. 화가가 여행했을 때 나폴리만의 풍경의 경치를 추억하면서 그린 거예요. 탬버린을 들고서 손을 흔들고 있고, 혹은 저 멀리 보시면은 해안가를 이미 관람한 뒤에 걸어오고 있는 세로의 긴 작품이죠. 옛날의 그 추억을 회상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행을 끝나고 나서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저는 특별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을 기억하는 장면, 우리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개인적인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도를 너무나 시네마틱하게 잘 담아냈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웠던, 그러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잘 담아놓은 작품. 그 작품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또 다른 작품들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바로 에드가 드가의 작품입니다. 드가는 당시에 있었던 부조리한 사회의 현실을 고발했었던 작품이죠. 보통 우리가 무대를 그린다라고 하면 무대 위를 그리는데,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무대 뒤 혹은 무대 밑에서 아프고 처절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무용수들의 모습을 담아냈던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악사였던,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었던 친구의 어떤 덕을 보았어요. 무대 밑에 가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무용수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까닭도 바로 그러한 배경 때문이었고, 당시에 이 무용수들의 인권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소녀들이 마치 인신매매를 하듯 팔려가는 그 괴로워하는 현실들, 그 표정들,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아름다워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이 부조리한 모습들과 표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에드가 드가의 절묘한 어떤 그러한 기법이 표현되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지금 절망한 낙담한 소녀들과 함께 남자의 실루엣도 보였죠. 그림자의 남자의 실루엣. 저 사람이 이제 성매매를 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 뒤쪽에 무대 위에는 원래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야 되지만 굉장히 허망한 연기와 구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가의 작품은 그래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드가의 작품을 따라서 안쪽으로 쭉 걸어오다 보면요, 너무나 유명한, 어쩌면 이 공간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겠죠. 모네의 수련이 등장합니다. 1916년 작품이고요. 지베르니에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가 실제로 가서 요거 기획한 큐레이터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큐레이터님이 굉장히 힘줘서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거 일본한테 영향받았다고. 왜냐면 이런 정원은 일본식 정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포니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베레포크 시대,
1800년대, 900년대 그때 널리 퍼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어떤 그런 주장이 확실히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에는 또 여기도 상상력의 영역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 보실 때 저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모네가 사용하려고 했었던 붓터치의 질감을 느껴볼 수가 있고, 이 질감 속에서 이 물에 비춘 수양 버들나무의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이 수련꽃에 물에 비쳐 있고 떠 있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표현이라든지, 그러면서도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울 역할을 하면서도 수면 아래에 있는 것까지 함께 그리려고 했고, 작지 않은 그림이요. 2m짜리 정사각형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 굉장히 원래 길게 그려서 나중에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오랑주리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걸 연출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근처에 인상파 그림들, 특히나 모네 시절에 있었던 르누아르나 아니면 모네 스승인 웨젠 부댕이라든지 이런 작가들의 그림들이 쫙 걸려 있어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서 보면 저 물감의 질감 보이세요? 굉장히 두껍게,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냐면 그때 힘차게 붓을 사용했었던 이 역동감이 붓의 가늘었다란 털 끝의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물감을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듯한 두꺼운 질감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실 분들은 모네의 마지막 이 어떤 시리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서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정면에서 사진 찍느라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까이서, 특히나 가까이서 한번 보고 옆에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네의 질감이나 이 수련 연못을 그릴 때의 그때 그 생동감을 조금 더 깊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리고 그 작품 주변으로 이런 조각들도 있어요. 여기 보이는 조각과 함께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국립서양미술관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양각과 더불어서 뒤에 보이면 또 음각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곳에 가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상파 1800년대의 시기를 지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쉬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코지로의 다큐멘터리, 이 미술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이런 조각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외관에서 확인하고 왔었던 로댕 작품의 연작들이 쭉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꽤 작습니다. 작은 사이즈들이고, 그 작은 사이즈들의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표현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댕의 거대한 작품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압도감의 시선을 빼앗겼었더라면, 여기서는 로댕의 디테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하나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고요. 요 조각의 방이라고 하거든요. 조각의 방을 돌아다니시면서 뒤쪽에 아름다운 숲속 풍경도 있어요. 그 풍경하고도 같이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생각하는 사람, 조그만 모형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근육의 디테일들과 이런 세밀한 묘사들을 감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을 위한 장치를 하나 해줬더라고요. 어떤 장치인지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만들었던 생각하는 사람 미니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조그맣죠. 이걸 실제로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가 봐요. 가면은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예 야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게 하자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만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손도 만져보고, 그리고 또 머리로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어깨, 뭐 돌멩이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손으로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술관 함께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작품이죠. 귀스타브 모로의 작품이고요. 세례자 요한의 순환 이야기라는 작품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세례자 요한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고 참수형을 단행했던 굉장히 극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비춰지고 있죠. 보통 그런 그림의 주제는요, 훨씬 더 극적으로 연출합니다. 괴로워 보이거나 혹은 숭고하거나 이런 임팩트 있는 장면을 그리곤 하는데, 근데 그 장면 지금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는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을 주제로 완벽하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왼쪽 끝에 저렇게 지금 저 보이시죠? 참수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작고 고요하게 그려져 있고요. 고요하면서도 아주 처참한 장면이죠. 이 잔혹한 분위기 속에 정숙한 장면, 마치 이 렘브란트풍의 희미한 촛불,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명상적인 어떤 장면, 생각에 잠긴 여성의 명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고 보면 그 뒤에 참수형을 당하고 있는 아주 극적인 해석이, 연출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로의 작품 중 저는 이 작품을 가장 최고 중에 하나로 또 뽑기도 합니다. 그림의 사이즈는 작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에도 조각들이 있는데, 이 조각들을 쭉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로댕의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주목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까미오라는 로댕이 사랑했었던 여인이죠. 어쩌면 로댕만큼이나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꽃 피우게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그런 이 스토리가 있는 여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각의 구성을 하나하나 완성해감에 있어서 로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도 그리고 아꼈던 제자들도 그 곁을 하나둘씩 떠나며 계속해서 바뀌며 그렇게 인생들이 지나갔던 흔적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인들의 조각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디테일들이 굉장히 세밀하고도 잘 묘사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 그 장면들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틈 사이에 또 저기에 보이는 또 다른 조각이 보여서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고요. 저 비석에도 라틴어로 그 관련된 식구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개의 조각을 중심으로 병풍처럼 또 여기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 모든 작품들을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면 웬만한 건 다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장미라는 작품이거든요. 고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작품 처음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정신병원에 갇히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정신병원 생모솔스돈이라는 정신병원 뒷마당에 있는 풍경을 그린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장미라는 주제는 굉장히 열정과 사랑, 어떤 뜨거운 진실 이런 걸 표현하는 꽃이지만 고흐에게 있어서는 뒷마당에 피어 있었던 아주 사소한 풍경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신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었던 빈센트 반 고흐에게 소중하고 사소한 것들이 훨씬 더 자신에게는 깊은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특히나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을까? 하얀 장미를 그려서 푸른 잡초들을 그려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은 고흐의 당시의 심정이 물씬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해바라기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 유명한 작품들이 너무 많은 작가이지만 저는 이렇게 그의 심정이 문득 스쳐가듯, 정말 그 바람이 콧등에 이렇게 싹 스쳐갔을 때 그 느낌처럼 느껴지는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박물관에 가시면 이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모르고서 꼭 고흐의 장미라고 하는 작품이 거기에 걸려 있다면 한 번쯤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흐의 그림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뭐 피카소도 있고 르누아르도 있고 호암미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전부 다 보여드리진 않고 저작권 때문에 또 이 촬영을 허가한 작품들을 중에서 뽑았거든요. 피에르 보나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당시 이 작품, 보나르 작품 중에선 드물게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통해서 파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었고 그 발전하는 도시 속에서 오른쪽 밑에는 공장의 인부들이 보이죠. 공장의 인부들이 도시를 건설해 가고 있는 장면과 더불어서 가운데에 있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당시의 사교 모임도 굉장히 많았고 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공장의 여러 가지 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오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적인 현상으로는 정신 착란 증세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실제로 보나르의 아내 마르트라고 하는 여인도 정신 착란 증세로 굉장히 괴로웠었거든요. 그런 시대상을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고 이러한 시대야말로 당시의 프랑스의 현실을 잘 파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들이 담겨 있는 그림, 우리가 이곳 도쿄를 여행했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까지 여행하는 듯한 기분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미술관에 가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제 캄캄한 밤이에요. 제 여행 영상 만들면서 스크립트 쓰고 연습한다고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풍경이 로댕의 작품을 밤에 볼 때의 풍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댕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로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예술가가 살고 있다. 여행지에서 내면에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여행을 만드는 사람, 여행미술관의 대표 이서준 가이드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술 기행을 저랑 같이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알파벳 영어로 가이드 리라고 치거나 혹은 한국어로 이서준 가이드, 이서준 도슨트 치면 저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곳으로 문의 주시거나 거기 제가 상담 게시물에 고정을 해놓을 거예요. 그쪽으로 참여하시면 저랑 같이 예술기행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